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재미없으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홈쇼핑으로 계속 물건을 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사서 택배 박스도 뜯지 않고 쫙 쌓아놓게 돼요. 점점 내 공간이 줄어들지요. 우울증이 되잖아요. 진짜 믿어지지 않으실지 몰라도요, 집에 들어와서 누워버리잖아요. 옷을 걸기가 싫어져요. 처음에는 바닥에 옷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침대에 쌓여요. 그럼 나는 혼자 살잖아요. 거실 소파에서 자요. 우울증 환자의 주거 환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울증 환자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분 중에 평소에도 강박증이 있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면은 강박증이 더 심해져요. 강박증이 더 심해지시면은 평소에는 그냥 걸레질 한 번 치면 됐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불안도가 올라가서 강박증이 심해지잖아요. 한 번 치던 걸레질을 갖다 5번, 6번, 10번 치고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울증이 되면서 오히려 집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해져요. 원래 강박증으로 정리를 잘 하시던 분들은요, 우울증 걸리시잖아요. 진짜 우울증이 생겨서 무기력해져서 일어나지 않는 한 정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세요. 또 우울증일 때 소비도 완전히 양극을 달리게 되거든요. 한쪽은 우울증일 때 엄청 물건을 많이 사지만 반대로 재밌는 게 하나도 안 사는 분이 있어요. 네, 안 사니까 택배 박스가 쌓일 리가 없지요. 그런 다음에 택배에서 오는 비닐이나 버릴 일도 없지요. 자, 집이 더 깨끗해져요.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니까.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식탐이 생기세요. 그래서 뭔가 기름지거나 맵거나 달거나 한 것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배달 음식을 먹게 되지요. 계속 쌓이게 돼요, 분리수거가. 근데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진짜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한 80kg에서 60kg, 한 20kg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우울증일 때 거의 식사를 안 드시게 되시니까요. 저기 음식물 쓰레기 없지요? 분리수거할 것도 없지요. 굉장히 깨끗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우울증일 때 반대 성향이 되는 분들이지요. 집이 엉망진창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우울증이 되면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돼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다가 보면은 분리수거할 시간을 계속 놓쳐요. 그래서 우울증인 동안은 한 겨울에 몇 달 동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쫙 이제 그게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울증일 때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잠도 안 오고 마음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소주병이 쫙 이제 쌓이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요, 일단 무기력하고 힘이 드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점점 그릇이 쌓이게 돼요. 나 대신 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발송업체에 일회용 그릇 사다가 그냥 쓰고 놓고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일 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재미없으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홈쇼핑으로 계속 물건을 사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사서 택배 박스도 뜯지 않고 쫙 쌓아놓게 돼요. 점점 내 공간이 줄어들지요. 우울증이 되잖아요. 진짜 믿어지지 않으실지 몰라도요, 집에 들어와서 누워버리잖아요. 옷을 걸기가 싫어져요. 처음에는 바닥에 옷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침대에 쌓여요. 그럼 나는 혼자 살잖아요. 거실 소파에서 자요. 옷이 쌓여요. 그래도 내가 매일 출퇴근을 하다가 나가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안 쌓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두문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박스 테이프로 둘둘 말아요. 그 냄새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쌓아놓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좋은 표현은 아니 쓰레기집처럼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울증 환자의 수면 패턴은 어떤가요? 2가지 수면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울증 환자분 중에 많은 분들은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시지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주무세요. 그리고 불면증이라고 하시지만요, 회사에서 조는 거, 주말에 몰아자는 거 따지게 되면은 잠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줄지가 않아요. 다만 새벽 내가 7시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자고 7시에 깨기 때문에 불면증이 될 뿐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무지 피곤해요. 오후 한 5, 6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뭐냐, 외국에 다녀온 것도 아닌데 시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평소의 나의 생활과 다른 리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제일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도 있어요. 우울증인데 학원을 잘 다녀요. 6시 이후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 끝날 때쯤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지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우울증 기간 동안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황발작을 동반하고 있어요. 잠을 좀 자려고 하게 되면은 공황발작이 오면서 퍼뜩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낮에 잠깐 졸았다가 또 공황발작이 있으면 깨어나요. 그리고 공황발작이 있으면 답답해서 집에서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 자체가 확 줄어버리지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서너 시간,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우울증인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살이 빠지게 돼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아주 권해요. 왜냐하면은 디프레션으로 나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난 12시까지가 난 어차피 자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7시에 일어나잖아요. 12시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7시에 일어나잖아요. 내 삶에는 괴로운 5시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 12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는 너무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에요. 일찍 일어나지 하고 12시에 눕더라도 새벽 3시까지 잠 안 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어려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던 생각, 돈 띄어먹혔던 생각, 난 바보 같아 그런 생각, 살아서 뭐하나 생각, 내 회사에서 끔찍한 생각. 결국은 내 컨디션이 제일 좋은 시간은 불 꺼놓고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잡생각하면서 보내고, 내 컨디션이 제일 나쁜 시간은 억지로 일어나고, 그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인 분도 있어요. 오후 한 2시까지 반짝하고 어두워지면 확 나빠지는 분도 있지요. 그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차라리 새벽부터 움직이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괜찮다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의 바뀐 리듬에 쫓아가야 되는 거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싫은 음식을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잖아요. 토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때도 과도하게 많이 먹게 돼서 또 토하게 돼요. 어떤 분은. 결국은 뭐냐? 차라리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런데 음식이라도 넘어가면 다행이지요. 어떤 분은 음식이 안 넘어가요. 어떤 분은 음료수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료수를 음식이 아니라 꽉 참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고요. 또 토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내 몸은 진짜 당이 부족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 탄산음료가 되었건 굉장히 단 커피가 되었건은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포도당 주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치 해야 되는 거지요. 우울증일 때는요,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기력이 안 돼요. 몸의 기력도 안 되고요. 머리도 둔해져요. 안 하던 거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더라도요, 안 하던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굳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내 컨디션이 최악인 아침에 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산책하고 뛰면 돼요. 아니면 집에 운동기구 사놓은 다음에요, 대여한 다음에 새벽 1시 하면 돼요. 안 되겠네요. 아랫집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취소예요. 네, 새벽 1시에 상체 근력 운동만 하세요. 러닝은 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일 때 딴 운동은 못 하는데 원래 나는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 등산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등산은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 힘든 것 같아요. 밤에 혼자서 산에 올라야 되거든요. 위험하지요. 결국은 뭐냐? 그냥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버티다가 보면은 6개월, 1년 있으면 저절로 나아요. 우울증도 극복이 가능할까요? 별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10명 중에 7명은 6개월에서 1년 시간 지나면 나아요. 보통 내 우울증이 11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5월 되면 좀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가끔 한 번 우울증 생기면 1년 가는 분들이 있는데 계절성으로 반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꼭 다시 재발할 때 약을 끊는 셈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에 이제 우울증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 1월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1년 먹으면 우리는 약 끊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이지만 열심히 약을 먹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딱 끊거든요. 그럼 겨울에 딱 재발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할 때는 1년이나 먹었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딱 내가 제일 힘들어서 약을 갖다 먹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1년이 돌잖아요. 그게 12월, 1월이잖아요. 재발하기 제일 좋을 때 약을 끊는 셈이 되시기 때문에 좀 여름까지 기다려보고 끊으시는 게 좀 안전하긴 해요. 유독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독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몇 개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뭔가 하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끝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제도 계속 바뀌어요. 아주 산으로 가요. 이분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보면.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네가 물어본 게 뭐지? 이제 그런 형인 분이 있어요. 아주 말이 많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말 많은 두 번째 형은 이제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잔소리 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 잔소리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끝없이 이어져요. 강박형이거든요. 그런데 강박형인 분들은 잔소리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강박형인 분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돼요. 그래서 강박형 스타일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분은 A를 먼저 하고 B를 먼저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E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B, C, D 하는 거야.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A에서 그냥 E가 딱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A에서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너 왜 B, C, D는 안 했어? 그냥 되던데요. 전 돼요. 그러면은 너 그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다 너 큰일 나. 듣는 사람은 생각해요. 뭐가 큰일이 나지? 왜 저거 중간에 하고 있지?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는? 그러니까 강박형인 분들은 결국 잔소리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하루 종일 잔소리해요. 이게 왜 여기 있니? 저기 있어야지. 잔소리 듣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뻔히 잘 보이는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잔소리할 것도 많거든요.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잔소리 끝나면 물어봐요. 자, 내가 얘기한 거 얘기해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도 또 잔소리를 해요. 너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잔소리형이 있어요. 잔소리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이지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똑같은 강박형인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 둘째 때문에 힘들어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둘째가 있는데 말이지, 걔가 태어났을 때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해서 걔가 이러저러했어 라고 스토리를 다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자르려고 해도 잠깐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근데 한번 들었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올 때마다 반복해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거 LP판이라 그랬는데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러나 이제 반복형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 반복해요. 자신의 역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팔꿈치가 아파서 갔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일주일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뭐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안 좋은 느낌이 왔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도 이거를 하다가 저거를 하다가 그거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말이 많은 분 중에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너 어제 누구 만났니? 하면 만났어. 그런 다음에 근데 자기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30분 동안 했던 대화를 전부 다 중계방송해야 돼요. 중계방송형이지요. 그래서 답답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우리가 괴로운 분들은 차라리 말만 많고 말이 산으로 가는 분이면은 차라리 본인이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강박과 말 많음이 합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정도를 해야지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말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끊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분의 말을 끊고 내가 설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잖아요. 결국 시간만 더 길어져요. 끝까지 일단 다 들어줘야 되지요.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 약속 있어서 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많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혹은 항상 대화가 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사람들이 갑자기 30분, 1시간씩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다가. 첫 번째 유형은 조증이나 경조증이에요. 조증이나 경조증은 뭔가 하면은 조증 혹은 경조증은 조증보다 약간 낫다 그러지만 이제 양상은 비슷해요. 첫째,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하루 2-3시간만 자도 거뜬해요. 잠이 필요가 없어요. 불면증이 아니에요. 수면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운이 너무 넘쳐요. 일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듯이 나요. 생각이 섬광과 같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좀 안 그러던 사람도 산만해져요. 까먹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했다 저 말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 대통령이 나가겠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거 벤처 요거 발명하게 되면은 이 발명으로 1년 안에 1조를 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한 사람한테 성실하던 분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 문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정도가 내 통장에 있는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용불량자가 될 때까지
대책 없이 사네요. 그리고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도박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본인 틀림없이 100점 100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6개월에서 8개월쯤 지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4월에 시작됐다. 그럼 12월쯤 끝나거든요. 그럼 급 우울증에 빠져요.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요. 두문불출하고. 그런 분들은 말이 되게 많아져요. 1시간도 자기 얘기해요. 계속 자기 거 설명하느라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 경조증이나 조증이 의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울증일 때 말이 엄청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일 때 많아지는 말의 내용은요, 원망이에요. 안 그러던 아이가 엄마한테 1시간 동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막 욕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해요. 진짜 엄마 표현을 밀면은 거품을 물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30분, 1시간 동안 말을 끊을 수 없게 막 주위 사람들에 대한 화와 원망을 하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때로 그거를 조증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 그러던 분이 굉장히 과격해지면서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일이 매일 되고 계속 그러면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난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때는 우울증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요. 어떤 엄마는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애를 야단쳐요. 애가 울면 화가 나도 더 야단쳐요. 안 그러던 엄마가. 자녀에게도 숨겨야 할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있는데요. 원래는 안 낳으려고 그랬다. 너 원래 안 낳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되게 귀여운 자식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근데 자식이 막 말썽 부려요. 막내예요. 그건 얘기해요. 너 원래 낳지 않아야 됐어. 너 안 낳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진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자녀한테 해서 안 되는 얘기는 진짜 자식이 미울 때 부모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자식이 속색이잖아요. 죽어버렸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 어떤 부모님이 얘기하세요. 나가 죽어버려라. 안 그럴 것 같지만 얘기해요. 어떤 분.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계속 바람 피고 있으면 알겠지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가 자기가 자기 바람 핀 거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 30년 전에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없는데 꼭 이게 잘 숨겨주다가 막판에 얘기해요. 네 아빠, 너 그렇게 너 네 아빠 편만 들지? 엄마도 힘들었어. 너 네 아빠 그렇게 성인 군자인 줄 알지? 네 아빠 30년 전에 바람 피우고 집 나간다는 거 내가 끌고 온 사람이야. 네. 자식이 내 편 들게 하려고. 그러나 어차피 그 자식이 엄마랑 사이 나쁘잖아요. 그 얘기했다고 엄마 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고 다 믿게 되지요.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은 또 왜 그렇게 자기 아내가 딴 남자 만나는 것 같으면은 아빠들은 진짜 그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네 엄마 바람나서 나갔다. 너 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알면 어쩔 수 없어요. 성인이 다 된 자녀가 알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어차피 자녀가 다 안다 그러는데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한계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아내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엄마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남편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관계를 깨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때 뭐가 됐든지 상대방을 깎아먹을 치명적인 비밀을 갖다 자녀한테 알려주고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싶어지지요. 그냥 가급적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녀한테 제일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다 큰 자녀들한테는요, 자녀가 확실히 엄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엄마는 자녀한테 아빠 역해도 돼요. 자녀가 확실히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엄마한테 그렇다. 그럼 또 그땐 얘기해도 되겠지만 딱 얘기하니까 자녀가 중간에서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은 진짜 싫어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경쟁하듯이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흠을 까부리 까내서 자녀한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말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사교법과 갈등 회피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반대 결국은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진짜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첫째, 말 많은 사람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즉시 친구한테 30분 지나면은 연달아 계속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뜨면 돼요. 말 많은 사람이 내 가족일 때는요,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밖에서 만나야 되고요.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데서 만나면 좋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면 나가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헤어질 수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꼭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몇 초 쉬다 오면은요, 또 괜찮아요.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말을 끝내고 싶어서 내가 마무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결국 할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축내요. 시계를 보면서요, 30분까지 내 들어주기만 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해내게 하고 빨리 뜨면 돼요. 중간에 멈춰든 게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의 기세와 기계를 갖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끝까지 얘기 잊으면 역발상 기계세든가 그 항우하고 유방이랑 싸울 때 항우가 진짜 힘이 센 거 나타내거든요. 그분들이 한 10배는 돼요. 이거는 방송 중에 역발상 기계세가 아니면 진짜 죄송하지만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많은 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시면 돼요. 나는 말을 안 하면 되려니. 그러나 말 많은 분들이 말을 한 40분 하잖아요. 그럼 다들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말은 내가 하고 싶거든요. 그럼 말 많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해야 돼요. 또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딜레마가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연인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이 질려서 알았어 하잖아요. 그런 거 알았어를 언더스탠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어그리로 받아들여요. AGREE로. 우리말에 이해하다는 두 개예요. 이해하다. 과정을 이해했어가 이해하다가 있어요. 한국말로 이해했어는요, 네가 맞아. 앞으로 맞는 거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알았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그냥 알았어 하면서 끝내고 싶잖아요. 말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세요? 알았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는 거는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거잖아. 내가 다시 알려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끝말을 할 때.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설명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할 때는 멈추지 못하니까 끝까지 듣기는 해야 되지만 나의 끝말이 애매모호하게 끝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빌미로 나를 또 물고 늘어져요. 생각해 볼게? 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만약에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돼요. 엄마하고 의논해보고. 그럼 그러거든요. 아, 넌 다 컸는데 뭐 이걸 엄마하고 의논하고 정해? 아니야. 난 엄마하고 의논해야 돼. 그러면 돼요. 마지막에 하고 잘 알아들었지? 그럼 알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얘기해보고.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남편을 써먹는 거. 왜 사이도 나쁜데 남편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나중에 무슨 빌미를 잡힐지도 모르잖아. 그게 아니면은 친구한테 얘기해보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질려서 알았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일종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올 봄에도, 올 여름에도, 올 가을에도, 올 겨울에도 항상 매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